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야 할 세계사, 유럽사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좀 훑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고대만 살펴봤었습니다. 선생님 강의 좀 짧게 찍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고대 국가에서 다뤘던 나라는 크게 세 개였어요. 기억이 날까요? 그리스 첫 번째, 그치?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는 에게해 옆에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아테네, 스파르타와 같은 크고 작은 폴리스 국가들이 동맹을 이뤄가지고, 그치? 이제 흘러가는 시대, 그리스 시대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동방 원정을 떠나가지고 거대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막 맨날 밥 먹고 원정만 해가지고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제국이 금방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국이 존속했던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지만 그가 남긴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헬레니즘 시대라고도 합니다,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리스에서 시작했잖아요, 이 나라가. 근데 이제 동방 쪽으로, 오른쪽 아시아 쪽으로 엄청나게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의 문화가 오른쪽 아시아 쪽에 전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점이고, 그리고 이 아시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여기서 이제 동방 문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문화가, 그치, 서로 이렇게 융합되면서 탄생하게 된 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굉장히 금방 멸망했지만 그 안에 남겨진 이 헬레니즘 문화가 약 300년 동안 존속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제국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된 나라는 그리스 왼쪽에, 그쵸, 장화시는 모양의 이태리 반도였어요. 이탈리아죠, 그쵸? 여기에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말 거대한 이제 유럽의 제국이 탄생하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로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로마도 뭐 정치적인 얘기 되게 많지만 선생님이 하나만 꼭 기억하자. 서유럽의 고대의 이러한 그 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게 이제 로마인데, 로마에서 그 중에서 제일 넘버원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를 꼽아라 하면 선생님이 크리스트교가 국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교. 그쵸? 그래서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가 탄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트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 크리스트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크리스트교가 이 거대 로마 제국의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 유럽으로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서 오늘날 그 유럽의 뿌리,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그 기틀이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3세기, 4세기 지나지만 4세기쯤 되면 이제 거대한 로마 제국이요, 동과 서로 분열되는 모습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어요. 동서로마로 분열이 되는데, 여기서 동로마는 1000년 넘게 지속이 되는 굉장히 롱런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이제 서로마는 금방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세기 만에 분열되고 거의 한 세기 만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세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필기하기 전에 먼저 PPT 보면서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봤던 거, 그죠? 여기가 에게해, 그치? 에게해를 중심으로 유럽 문명이 발생했고, 여기가 이제 폴리스들이 생겨났던 그리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아까
그쵸? 요 부분이 이제 그리스였는데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탄생을 해서 엄청나게 저기 인도까지 아우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부분까지 정확하는 엄청나게 동방 쪽으로의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이때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했다라고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탄생했던 곳이라면 그 왼쪽 동네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제 성장하게 된 이제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지중해를 품고 아프리카 대륙, 중동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대제국을 이제 로마가 거대 제국의 로마가 탄생하게 되는 모습.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 이탈리아 오른쪽을 중심으로 그쵸?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제 분리되게 되었다, 분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 그다음에 로마의 가장 큰 포인트는 크리스트교가 당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된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유럽은요, 동유럽보다는 사실 서유럽에 포커스를 둡니다.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서유럽 쪽이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이쪽에 다 이제 영국 서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근현대사를 주도해 나가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제 동유럽이 아닌 서유럽에서 탄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서유럽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유럽, 서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동로마는 그렇게 롱런을 했는데 오래 갔는데 왜 서로마는 금방 멸망을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4세기 말에요. 이제 게르만족이 대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은요, 이 유럽 위쪽 부근에, 북유럽 위쪽에 이제 거주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이때 당시 중앙의 유목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기 보이죠? 훈족이 당시 이렇게 밀고 기마부대입니다. 얘네들은 발 타고 엄청난 기동성을 이용해서 이쪽 북유럽 부근으로 얘네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이 이 훈족을 피해서 지금의 서로마 제국으로 이제 막 밀려서 내려오게 되는 대이동,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결국에는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금방 하게 되고 이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개의 나라가 이 로마 제국 그 영토에 여러 개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뭐 프랑크, 서고트 여러 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프랑크 왕국이에요. 이 프랑크 왕국. 이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여기서 이제 중심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기도 했고, 이 특히 프랑크 왕국에서 카롤루스라고 하는 대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당시 이제 얘들아 여기 동고트 왕국 있는 데 있죠? 여기 이탈리아 반도죠? 여기가 이제 크리스트교 그 교회의 중심 로마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기는 했지만 교회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가 이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이 자리에 장악하기는 했지만 그 지역의 원래의 종교인 크리스트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게르만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교황이 이 카롤루스 대제의 이러한 행보를 보고 너는 내가 서로마가 멸망했지만 너를 서로마의 후계자, 서로마의 황제로 내가 너를 인정하마 하면서 이제 막 수여식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이 서로마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특히 카롤루스 대제 때는 적극적으로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여기 기존의 땅은 로마 땅이잖아. 그치? 그래서 로마의 문화와 기존에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트교 문화, 그 다음에 얘네가 누구야? 주체는 누구야? 게르만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개의 문화가 서로 융합이 되어서 오늘날 서유럽 문화의 가장 큰 기틀이 마련된 시기가 바로 이 프랑크 왕국 시기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여기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카롤루스 대제 강력한 이제 권력을 행사했던 카롤루스 대제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력한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미 다 보여줬네요. 서동중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팔이 있네요. 당연히 프랑스겠지.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 동프랑크 왕국은 독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마잖아요. 이탈리아. 오늘날 이 세 개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프랑크. 뿌리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쵸? 프랑크 왕국이 분열돼서 이렇게 세 개의 오늘날의 그런 나라들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요,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쯤이 이제 한 9세기 정도 되는 쯤인데, 이제 강력했던 프랑크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때 굉장히 이 서유럽에 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이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쪽이 다 북유럽 쪽이잖아요. 그쪽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이제 애들이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이때 막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바이킹이야. 바이킹 배 타고 막 뾰족한 배 타고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다 약탈하고 이런 그쵸? 그런 애들이 이제 노르만족이라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막 침입을 계속하고 또 이제 이때 이슬람 중동 쪽이죠.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그래서 약간 나라가 그런 불안정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러면 얘들아 왕이 있기는 있어요. 왕이 있기는 있지만 이때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전체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이민족이 쳐들어왔으면 왕의 군대가 거기까지 갈 만큼 그만큼의 왕이 군사력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당시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왕이 기사들이 뜨는 거야. 무신 계급이 뜨는 거야. 한마디로 이때. 그래서 이때 탄생하게 된 게 바로 그 중세의 기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들이 말 타고 그쵸. 이제 무술을 익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민족을 이제 커버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지배해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왕이 얘네들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이만큼의 땅을 찢어서 줄 테니까 그 지역의 땅을 네가 알아서 다스려. 그 대신 너는 나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계약 관계를 맺게 되면서 당시 이제 주군 위에 있는 애가 주군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이런 계약을 맺는 아랫사람을 봉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군과 봉신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당시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봉건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얘들아? 어디서 들어봤니? 중국에서 들어봤어요. 우리 중국의 옛날 고대에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땅 떼어주고 지방 분권 시스템이라고 선생님 알려줬었어. 기억이 나니 안 나니 얘들아? 근데 이 중세 유럽의 봉건제와 당시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걔네들은 혈연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친족들 이런 애들한테 나눠줬거든. 근데 이 유럽에서는 친족 관계가 아니야. 철저한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은 깨지는 그런 관계가 당시 유럽의 봉건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그 그림을 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왕이 이제 넘버 원이겠지. 피라미드 구조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이 제후도 뭐냐면 기사야, 기사. 큰 기사. 근데 큰 기사가 그 아래에 더 작은 기사를 또 두는 거죠. 그래서 왕은 주군이겠지. 그 다음에 제후는 왕하고의 사이에서는 봉신이야. 근데 반대로 또 제후가 이 아래에 있는 기사와의 사이에서는 얘가 주군이 되고 또 이 아래에 있는 기사는 봉신이 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제일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토지의 일부분을 제후한테 떼어주면 제후는 이제 왕한테 받은 토지도 또 다 자기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 일부를 또 기사한테 떼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 구조의 최하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런 농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농노라고 불렀어요.
이게 농민하고 어떻게 보면 노예와 약간 짬뽕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노라고 하는데 농민이면서 약간 노예의 신분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 기사가 이제 그 땅을 지배하는 사람을 영주라고 불렀어요. 영주. 이 영주한테 지배를 받아. 그래서 영주 땅에 가가지고 열심히 부역을 해야 돼.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기 땅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영주의 땅에 가서 일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집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노비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왜 얘네들을 노예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매여있는 신분인 거는 노예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짬뽕 개념이어서 농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가 있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 농노를 거느리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이제 하게 하는 이러한 경제체제를 장원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 하면 이러한 봉건제가 나타나게 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지금 서로마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서로마 설명했죠. 이때 이거 필기를 이건 하면 좋겠다. 그치? 게르만족이 이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언제? 4세기 후반에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 세기 만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 개의 이제 왕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프랑크 왕국이 제일 큰 왕국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특히 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는 로마의 교회의 교황에게 너가 서로마를 계승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서로마 황제의 자리를 인정받게 되는 모습까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선생님 글씨가 좀 그렇다고 잘 못 알아보겠지. 그래서 특히 카롤루스 대제 때 굉장히 이 크리스트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서 이때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서유럽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얘네 서유럽이잖아요. 그쵸? 서로마잖아. 서로마의 문화 플러스 서로마의 종교 크리스트교. 하지만 얘네는 누구야? 게르만족이죠. 그래서 게르만의 문화. 이 세 개의 문화가 서로 융합된 서유럽 문화만의 특색, 기틀이 마련된 시기가 제가 나오려고 하네요.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이제 이때 갖춰지게 되고요.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고 그러다가 이제 강력했던 카롤루스 대제가 죽게 되면서 당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한 9세기 말 정도 되거든요. 그와 동시에 프랑크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함과 동시에 이때 굉장히 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사 계급, 기사 계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중세, 특히 서유럽에서는 봉건제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있으면 왕이 제후에게 땅을 떼어주고 그럼 이 제후는 또다시 그 자기보다 더 작은 기사들한테 이렇게 땅을 떼어주면서 피라미드 구조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어. 그래서 이 두 개는 계약 관계다. 무슨 관계? 주군과 봉신이라고 하는 사이에 맺어진 계약 관계의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선생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는 당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물려받은 땅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 영주가 있겠죠. 다스리는 사람이고 거기에
당시 약간 반노예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노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장원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결국에는 지방 분권 시스템인 거죠. 지방 분권 시스템. 다른 색깔로 쓸까요? 그래서 서유럽의 봉건제는 지방 분권 시스템이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지방에 분산되어 있어. 뭐가? 권력이. 그치? 그런 모습이 이제 서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서로마 동네의 역사였잖아. 그러면 동로마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동로마는 이렇게 찢어지고 나서요. 이름이 뭐냐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 1000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은요. 약간 서로마와 좀 달라.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어떤 분열이 있고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는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나라가 이제 운영이 쭉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서로마, 동로마 찢어졌을 때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요. 어디 있니? 여기죠? 여기 지도를 보면 지금 요 경계선으로 찢어지고 여기가 동로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크리스트교의 교회가 있었던 거는 여기야. 그러니까 서로마 쪽이 이제 그 교회가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 분열이 되고 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이 로마 교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하나의 분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파. 그래서 얘네는 크리스트교에서 뭘로 바꿨냐면 그리스 정교. 얘네가 있는 동네가 얘들아 여기가 그리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는 그래 서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는 찢어지고 나서 그리스 정교라고 얘네의 종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종교에서 또 하나의 종교를 이렇게 약간 분파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당시 서로마의 문화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쪽의 문화는 또 이들과는 다른 문화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들의 문화는 이들의 왕국의 제국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얘네랑 다르죠. 물론 얘네는 똑같아. 로마야. 그러니까 로마 문화가 기본이 베이스가 되겠지. 하지만 얘네는 종교가 크리스트교에서 뭘로 갈라졌다 그랬어. 아까 그리스 정교로 갈라졌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얘네는 위치가 어디예요? 아까 걔네는 게르만이 내려와가지고 서유럽은 게르만 문화가 여기서 짬뽕이 됐는데 다시 지도 볼까요? 이쪽이죠. 그쵸? 우리 아까 고대에 어떤 나라가 동쪽으로 막 엄청나게 영토 확장했었지? 기억나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죠.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생겨서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나라의 문화가 동방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짬뽕된 이 문화의 이름이 뭐였어 얘들아? 그치 제발 헬레니즘 문화였죠. 동방과 그리스 문화가 짬뽕된 문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위치상 이들은 기존의 로마 그 다음에 당시 크리스트교에서 떨어져 나온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리스와 당시 동방의 문화가 짬뽕되어 있던 기존의 고대의 헬레니즘 문화가 짬뽕된 문화가 당시 비잔티움 문화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 문화지만 이런 식으로 이 두 문화가 좀 이렇게 동로마와 서로마의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로마는 지방 분권, 동로마는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서유럽 문화 이 얘네들의 건축 양식을 보면요. 얘네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은 고딕 양식이야. 그래서 뾰족한 첨탑 그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게 고딕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잔티움 양식은 얘네는 말 그대로
얘네는 고딕 양식이고요. 얘네는 이름을 따서 그냥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건축 양식이. 얘네는 지붕이 얘네는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첨탑이 있잖아. 얘네는 이렇게 둥근 돔이 있어요. 돔. 이게 비잔티움 양식의 특징이야. 얘네는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에다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비치는 이런 게 특징. 아이고 죄송해요. 특징이라면 비잔티움 양식은 모자이크화가 굉장히 유명한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같은 로마였지만 나뉘게 되면서 약간 좀 문화상에도 종교상에도 조금씩 차이가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동로마와 서로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생님의 계획으로는 이 아랫부분에 쓰고 싶었어. 이 두 동로마와 서로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랫부분에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지? 선생님은? 우선 얘를 저장을 하고 새로 하나 다시 만들까요? 헉, 없어졌어. 잠깐만. 저는 편집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보자. 자, 그 아랫동네에다가 니네는 쓰는 거야. 두 분모에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점점 다른 모습이 있지만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종교의 지배를 받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야? 크리스트교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 교회가 굉장히 크게 삶의 정치의 문화의 모든 것의 중심이 종교였던 시대가 바로 이때 중세 유럽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이 왼쪽이 이제 서유럽이지, 그치? 서로마죠. 이 서로마 같은 경우는요, 중세에 황제가요, 황제가 왕이지, 그치? 왕보다 더 높은 거지. 교황은 이제 교회의 우두머리죠. 더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황제가 이렇게 하면 니네가 너무 쓰기가 힘든가?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서로마, 여기가 동로마였어. 니네 그 필기에서. 니네는 그 아래에다가 쓰는 거야. 선생님 좀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해줄게요. 그래서 공통 분모는 종교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동유럽은 이제 그리스 정교로 떨어져 나가면서 좀 달랐지만 여기는 서로마 교회, 서로마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인 지배자인 황제보다도 이때 교황의 권위가 더 컸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사건이 이제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니네 배웠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던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PPT로 가봅시다. 중세만 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십자군 전쟁, 옛날 지도 선생님이 제국주의 설명하면서 십자군 전쟁부터 설명했었는데요. 자, 지도상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지? 그리고 이 지도는 종교를 기준으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라색은 그치? 여기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서로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라졌잖아. 동로마, 서로마. 그래서 이 동로마 쪽은 당시 그리스 정교 세력권이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지금 약간 주황빛으로 표현된 게 여기가 이제 이슬람 세력권입니다. 근데 당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크리스트교가 탄생한 곳, 그쵸? 한마디로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크리스트교가 탄생한 곳인데 이때 11세기 말에 당시 이 예루살렘이 당시 이슬람권에게 넘어가게 되는, 종교가 이때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잖아, 이 시기에. 근데 그러한 곳이 당시 이슬람권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절대절명의 이제 이런 위기가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닥치게 된 거죠.
이 땅은 이제 원래 동유럽 동로마 땅이었겠지. 근데 이 땅을 당시 이슬람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을 하게 되자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이제 서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긴 했지만 우리는 뿌리가 하나야. 우리는 로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리고 우리는 종교를 믿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슬람에게 예루살렘을 뺏기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이 전쟁에 동참해줘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십자군 전쟁입니다. 200년 동안이나 했어요. 1차 원정, 2차 원정, 3차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원정을 떠나는데 문제는 처음에만 이겼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는 딱 1차 원정 때만이었어. 그 다음에 원정은 계속해서 실패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 원정을 떠난 이유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떠났지만 점차 이 원정이 시간이 점차 지속되면서부터는 본래의 그러한 의도도 약간 변질되고 퇴색되는 그러한 이제 약간 변질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 이것으로 인해서 중세 유럽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판세가 뒤바뀌느냐 내용을 보면요. 오늘 십자군 전쟁까지만 할 거야. 얘들아 조금만 힘내자. 자, 첫 번째. 중세 유럽은 당시 선생님이 교황이 짱이라 그랬잖아. 그치? 특히 서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황이 짱인데 교황의 이름으로 우리 예루살렘을 되찾자라고 200년 동안이나 전쟁했는데 전쟁이 실패로 끝났어. 그럼 이 교황은 점점 입김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전쟁은 누가 갔을까? 교황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교황이 막 나를 따르라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시 전쟁을 주도했던 거는 제후, 중세 유럽의 기사 이런 애들이 그치?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을 하러 갔겠지. 그치? 근데 계속 전쟁에서 졌어.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교황, 제후, 기사 이런 애들은 어때? 권력을 점점 잃고 얘네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네가 힘을 잃는다는 거는 지방 분권 시스템인 봉건제에서 반대로 누가 힘이 세지는 거야. 여기 나왔잖아. 그치? 황제 혹은 왕 얘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치? 그런 모습. 판도가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자 보세요. 십자군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려.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하고도 만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뭐가 발전하게 되느냐면 상공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중해 무역이 이때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길목,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곳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곳이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도시는 기존의 중세 봉건제 시스템, 장원제라고 보죠. 그렇죠. 영주에게 매여 있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우리는 돈도 잘 벌고, 그치? 그래서 얘네가 점차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렇게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영주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바로 시민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여기서 시민은 뭐야? 도시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에는 없었던 새로운 계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중세의 장원제로부터 봉건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또 하나 상공업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예전에는 물물 교환이었지만 이제 점점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화폐가 널리 유통이 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장원제에서의 영주들도 원래는 자신의 지역에 있는 농노들한테 야, 너 우리 땅에 와서 일해라. 야, 세금 내라. 이런 일을 이제 시키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거 대신에 뭐가 얘는 더 갖고 싶은 거야. 얘네가 아무리 물건 갖다 바치고 나에게 일을 해줘도
돈만 못한 거예요. 이때 화폐가 되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주들도 화폐가 필요하다 보니까 당시 이 농노들한테 부역 대신에 세금 대신에 다 이거를 화폐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세금의 금납하라고 해요. 금으로 납부한다. 한마디로 돈으로 납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영주와 농노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그리고 농노 중에서도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영주한테 갖다 바치면 영주가 농노를 풀어주고, 이러한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중세 유럽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장원제가 점차 붕괴하게 돼요. 게다가 당시 걔네들 영주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다 이런 애들이잖아. 이런 애들이 다 이제 몰락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더욱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더 장원제가 붕괴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때 흑사병이 유행을 합니다. 흑사병. 이때 흑사병으로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흑사병은 이제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데, 흑사병은 이때 쥐 벼룩을 통해서 이제 그게 사람한테 어떤 바이러스가 옮겨져 가지고 사람들 몸에 막 이렇게 고열이 나고 막 어떤 물집 같은 게 잡히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죽는. 그래서 이때 14세기 중엽에 3분의 1의 유럽 인구가 줄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장원제가 운영이 될 수 없겠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시스템이니까 장원제가 이제 붕괴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장원을 또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했던 영주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각 지역에서 농민 반란도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세의 장원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됐냐면,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서로마는 지방 분권의 봉건제 시스템이잖아. 근데 이제 봉건제 시스템의 가장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장원제가 붕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의 중간 계층, 제후랑 기사들이 점점 몰락을 하게 되고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왕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왕의 권한이 강해졌어. 근데 왕이 점점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중앙집권을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왕이 힘이 강해지려면 전 국토를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전 국토를 지배하려면 키포인트가 왕 아래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중앙집권 시스템, 국가 중앙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세우려면 크게 기둥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상비군이야. 상비군은 언제나 출동 가능한 365일 군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군대를 육성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필요할 때 날 도와줘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출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왕이.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아래에 신하, 그치? 뭐 계약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관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왕이 중앙집권 시스템을 이제 꾸려나가려면. 그러면 이 상비군이나 관료는 다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얘들아? 돈이 있어야 되겠지. 엄청나게 왕이 빵빵한 재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시스템이란 말이죠. 근데 왕이 돈이 어딨어, 그치? 갑자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왕이 상비군과 관료를 갖추고 중앙집권 시스템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서포터가 있었겠지. 왕을 서포트 해주는 애들. 눈치챘니, 얘들아? 누굴까? 십자군 전쟁으로 급상승한,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번, 그 다음에 봉건제가 무너져서 자신들이 자유롭기를 원했던 누구예요? 시민계층. 얘네들이 바로 누구를 지원해 줬겠어? 왕을 적극 재정 지원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러한 십자군 전쟁으로서 기존의 봉건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롭게 도시가 발달하고 시민계층이 등장하고 그들이 왕을 팍팍 밀어주게 되면서
상비군과 관료를 갖춘 중앙집권 국가가 이때 중세의 끄트머리에 이제 탄생하게 되면서 중세가 끝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근세의 모습으로 이제 유럽이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길다, 오늘은, 그치?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근세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중세 이해가 제대로 됐기를 바래요. 아, 선생님도 힘드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어요. 끝.